반갑습니다. 태군의 돈봉센터의 돈쌤입니다. 이번 주 영상의 주제는요, 지금 시장을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키패커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줄여서 간략하게 좀 설명과 개념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세 가지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이제 위에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이제 금리가 될 것이고요. 금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모든 뉴스를 이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전쟁 이슈.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이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뭐 사실 세 개가 다 서로 물려 있기도 하죠. 그래서 뭐 분류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이해하기 좋게 하나씩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 잘라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금리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죠. 일단 금리라고 하면 연준의 정책 금리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이거는 뭐 사실상 인상이 이제 마무리된 게 아닌가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생각을 좀 부합하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지금 시장은 연준의 금리도 있겠지만, 연준의 정책 금리를 뭐 추가로 더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있겠지만, 지금의 금리는 장기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 금리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긴 거잖아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금리를 얘기를 합니다. 정책 금리하고 장기 금리가 뭐가 다르냐? 정책 금리는 말 그대로 정책입니다. 연준이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시장 상황에 맞든 아니든 간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장기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뭐 물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라는 게 뭐 사실 이게 제가 10년물 금리 장기 차트를 가져왔는데, 뭐 굉장히 오랫동안 대세 하락을 했죠. 대세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변곡점은 있습니다. 변곡점은 있습니다. 이게 뭐 크게 하락은 해왔는데, 요때가 이제 금융위기였잖아요. 금융위기 이후로 뭐 제로금리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 같은 굉장한 완화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인플레가 어떤 시절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우고 가자. 이제 인플레 시대에 그 제로금리나 양적 완화 때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전으로 돌아왔다. 저는 이제 금융위기가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10몇 년 됐는데, 그럼 그때쯤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사실 지금처럼 급속도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그 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2003년 이후로 이제 중국이 도시화를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전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면서 이제 그 물가 상승이 좀 있었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재화에 대한 거,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제 전 세계를 깔면서 재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이제 물건 값은 이제 좀 낮추는 역할은 했지만, 어쨌든 당시에도 어느 정도 물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연준금리가 연준도 17번 연속 인상을 해서, 그때는 뭐 자이언트 이런 걸 안 했으니까 0.25씩 17번을 해서 뭐 5.25까지 올렸던 시기예요. 그러면 지금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런 저물가 저금리 시대 이전의 금리 수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 아닌 저항이 돼요. 중요한 기점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 요건 이제 지운다고 치고, 이제 금융위기 이전에 여기서 좀 공방을 좀 이루던 요때가 여기 뭐 차트 좀 보신 분들에게 줄을 그을 수 있겠죠. 줄을 그어보면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가 오를 때 4.4를 뚫으면 더 상승할 수 있다.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뭐 주식이 주가가 반등을 할 때 뭐 앞에 저항이 있다. 근데 저항을 뚫으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저항을 뚫지 못하면 이제 거기서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건데,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기술적으로 이제 누가 봐도 중요한 라인이 4.4였는데 깨졌죠. 깨져서 그 깨고 나니까 4.8까지 가는 데는 뭐 순식간이었고요. 4.8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5% 가는 건 일도 아니다. 7%의 시대를 예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또 너무 이제 상승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약간 좀 하락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말이라서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은 이제 주말 새벽인데, 그 4.6 초반에서 이제 일단은 멈춰 있는데, 뭐 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투자자들의 마음 그리고 저의 마음은 중요 라인이었던
한때는 저항이었으나 지금 지지율로 바뀌어버린 4.4 아래로 좀 내려온다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내려와 주길 좀 바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장기금리, 그러니까 연준은 정책금리는 연준이 그냥 이날을 마음 먹으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데 뭐 이날 해버리면 물가가 재폭발을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정책금리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시장금리는 이제 그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와 매도가 합쳐진 그 지점이기 때문에 뭐 이게 누가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도 이건 아니지 정도라는 그런 라인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금리라는 것은 그 채권 트레이더들이 채권을 사고 팔면서 그래서 금리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채권을 사고 팔 때 뭐 이제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가늠을 해야죠. 이제 지금 4.8이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냐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오르막고 올랐으니까 이제는 조금 하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요걸 판단하려면 왜 어떻게 4.8이든 4.4든 이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일단은 좀 아셔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금리라는 것도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이제 명목적인 금리입니다. 명목적인 금리. 이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채권 금리.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물가를 감안한 실질 금리라고 하죠. 실질 금리. 뭐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 예금이 5%다. 근데 이제 인플레가 10%일 때 5%는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5%다. 물가가 10이니까. 예, 그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의 실질 금리 사실 좀 비슷한 흐름이긴 하죠. 근데 과거처럼 이렇게 무조건 내려오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게 이제 명목금리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뺀 거죠. 인플레이션을 이제 감안을 해서 금리를 따졌는데 보시면 이 하얀 선이 이제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그러면 이 밑에 내려가 있던 시기는 사실 금리가 물가보다 더 낮아가지고 이때는 뭐 돈을 빌려서 안 빌리는 게 이제 바보가 아닌가. 그렇죠. 물가가 1% 올라가는데 대출 금리가 뭐 0.5%다.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코로나 이후로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결국 이게 오래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터졌죠. 인플레이션이 터지니까 이제 이게 올라갔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가장 낮은 데서 꽤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이렇게 빨리 올라간 적이 뭐 이게 상승을 많이 했던 걸 좀 역대급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실질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뭐 여기 제가 캡처했을 때만 해도 실질 금리가 2.26, 뭐 그리고 한때는 뭐 2.48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정책 금리 그 금리가 두 개 움직이잖아. 물가도 매달 발표가 되고 그걸 가지고 국채금리를 빼보면 이게 나오는 건데 지금 얼추 2.48에서 2.2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이게 2007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로는 여기가 1%거든요. 실질금리 2%거든요. 사실상 금융위기 이후로 그 실질금리가 쭉 빠진 이후로는 실질금리가 1%를 터치한 적이 사실 거의 없다. 2007년, 2018년 뭐 그러니까 요때 이제 연준이 이제 끝까지 그 금리를 좀 올리다가 한번 사단이 난 게 실질금리가 처음으로 1을 찍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긴축하면 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사단이 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호텔 한번 내려왔다가 요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과 바닥이 합쳐져서 인플레로 터졌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수준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높아지는 속도도 엄청났는데 수준도 사실 금융위기 이후로 1% 터치한 거는 요때 잠깐이었는데 이제는 뭐 2.5%니까 지금 굉장히 금리가 높아졌다라는 건 이제 이 실질 금리만 봐도 느낌이 오는 것이죠. 느낌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늘 금융에서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가 한 357bp 정도. 그러니까 뭐 우리 표현으로 3.5% 정도 오른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아마 2000년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 볼컷 때나 뭐 그럴 때나 잠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실질금리도 충분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연준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실질금리도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게 10년 실질금리도 어느 정도는 이제 굉장히 긴축적인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긴축적인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실질금리를 연준이 이제 더 금리를 높여가지고 장기 금리를 더 끌어올릴 만한 요인과 이유는 많이 사라져 있다. 라는 거 요거 이해하시고요. 요거 이해하시고, 그러면 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장기 물가는 이제 뭐와 뭐로 주로 형성이 되는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가 합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물가 수준하고요. 물가 수준하고, 이게 인플레이션 수준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입니다. 요 두 개를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가라는 게 성장 없이 물가가 오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중동 전쟁, 뭐 유가 막 올라가지고 경제 상황 성장률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가를 따로 보고, 그리고 경제가 성장되면 물가가 아무래도 낮기가 어렵죠. 경제가 좋다, 성장률이 잘 나온다, 이 말은 수요가 많다는 거고 손님이 많다는 건데, 손님이 많으면 뭐 가격을 조금 올려도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물가는 경제의 심박수다. 근데 최근에는 운동을 해가지고 심박수를 뛰면 좋은데, 이게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가만 앉아서 술을 퍼마셔가지고 이제 심박수를 높이게 되면 이게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뭐 같은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합치면 되는데, 이 물가라고 하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PCI가 있고 PCE가 있죠. 그리고 PCI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얼마 올랐냐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겹살이 100g에 2,000원 하던 시기가 있고, 근데 그게 3,000원이 됐어요. 그럼 이제 50% 오른 것이죠. CPI는 50% 오른 거예요. 그런데 PCE는 실제 지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값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올랐지만, 그래서 너무 비싸졌어. 예전에는 그래서 600g 먹던 사람이 300g으로 먹든지 400g으로 먹든지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쓴 돈은, 그러니까 예전에 가격이 50% 올랐는데 먹는 거를 그만큼 줄여버리면 실질적으로 적게 먹었지만 쓴 돈은 똑같을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가격이 높아지면 나 그 돈 주고는 못 먹겠어라고 하죠. 아무래도 소비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건 PCE가 맞죠. PCI는 내가 그거 삼겹살을 먹든 안 먹든 무조건 오르는 걸로, 이게 식당에 가격이 올랐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PCE가 중요하다는 것 같다는, 그래서 2000년 이후로는 PCE를 중시를 합니다. 예전에 그냥 PCI를 봤고요. 우리의 소비 형태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긴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2000년 이전에는 이제 그리고 코어를 중시하는 건 똑같은데 코어 CPI를 중시했다가 지금 코어 PC를 중요하는데, 뭐 파월도 PC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실제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PCE를 보면 됩니다. 그럼 장기 금리는 뭐와 뭐로 돼 있다?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가 합산인데, 여기서 물가는 PCE를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보면 이게 이제 10년물 장기 금리고요. 그리고 요게 코어 PCE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PC가 먼저 움직이고 그 뒤를 장기 금리가 따라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가요? 그죠? 그죠? 지금 그 PC도 팡 뛰었다가 이제 따라 붙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 이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요거 했던 게 요게 그대로 그러니까 코어 PC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10년물 장기 금리가 이거를 좀 과하게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하시긴 하지만 따라오는구나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어 PC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보면 되겠죠. 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얘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얘가 먼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보다는 현재는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때도 반등 나왔을 때 여기도 반등이 나오고 이게 그냥 코피씨가 먼저 이거를 보여준 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늘 어김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느 정도가 될까? 일단 뭐 아이비들의 이제 전망들을 종합을 좀 해봤는데요. 좀 이렇게 세게 보는 데는 이제 한 3%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쉽게 보긴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이게 물가 좀 빠질 거라고 보는 쪽은 한 2%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게 이제 주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가 더하기 성장률이 이제 장기금리다. 자, 그럼 물가는 3에서 2를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그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지금 하나가 남았네요. 성장률은 얼마가 나올까? 뭐 요즘 성장률을 놓고 보면 이제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지금 뭐 4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그대로 하면 이제 그거 피곤하. 근데 그건 이제 한 분기를 연휴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성장률을 볼 때는 주로 이제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는 제껴놓고 그 한 번 흐름을 잡으면 크게 오래 가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 그래서 물가도 코어를 많이 보듯이. 그러면 성장률도 코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코어 GDP는 좀 애매하고 물론 뭐 물가에서는 에너지와 음식값이 뭐 많이 왔다 갔다 하긴 뺀다지만 음식 산업과 에너지 산업도 분명한 산업인데 얘를 GDP가 빼긴 그러니까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재 성장률. 이제 요게 이제 길게 좀 신뢰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장기 성장률이 지금 보시면 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그 정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예상되고 있어요. 한때는 이제 미국이 뉴 이코노미 해가지고 94년부터 잠재 성장률이 폭발을 했다가 이게 계속 꺼지는 과정이었죠.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부양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계속 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좀 오버를 한 게 있지만 추세적 하락이 있었습니다. 요때는 이제 미국이 하락을 하고 중국이 뜨는 시대였죠. 그죠?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밴드가 2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장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1.76, 1.8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물가가 2에서 3%였고 여기서 더하기 1.8을 하면 이제 요거는 좀 뭐 내려가야 되니까 3 더하기 1.8은 4.8이네. 그래서 4.8이 에서 더 가는 거는 좀 물가가 더 뛰거나 아니면 잠재 성장률이 근데 잠재 성장률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빨리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4.8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장기금리가 순간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뛰어넘어서 어느 정도 안 내려온다면 이거는 물가가 코어 PC 기준으로 앞으로 2, 3% 밴드를 형성하지 못하고 3, 4로 간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물가에 대한 전망을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4.8이 중요해요. 뚫으면 안 됩니다. 뚫어도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와야 돼. 안 뚫길 바라고요. 다행히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지 4.8을 딱 터치하고 나니까 4.5 후반까지 훅 밀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정도면 충분히 그러니까 채권이 진짜 물가와 성장을 감안했을 때 가장 싼 가격까지 왔다라고 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금리가 내려온 거 아닌가라고 행복 회로를 돌리고 싶어요. 예, 뭐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앞으로 금리는 4.8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4.4 밑으로 내려오는 게 현재는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길게 봤을 때 4.8을 깨는 거는 좀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증시가 또 한 번 더 이미 지금 코스닥 이런 데는 10몇 프로 빠져 있지만 여기서 또 레벨 다운을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의 정책금리 한번 뭐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뭐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를 말씀드려야죠. 이 연준이라는 이제 큰 조직은 고지고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고 다 하지만 그냥 진짜 거기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할 겁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면 안 되죠. 이 통화 정책은 또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껴놔야 되고 현 시점에 좀 아껴놔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연준이 뭔가 이제
방향을 조금씩 틀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뭐 파월 의제가 와가지고 확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러니까 사이드부터 그러니까 시장의 간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투표권이 없는 FMC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연은이나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약간 사이드에서 발을 한번 틱 던져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대로 우리의 의사를 시장이 읽었는지를 보고 제대로 읽었다 하면 조금 더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게 그 메시지가 완화적인 메시지로 전환이라면 비둘기였던 사람이 비둘기적인 거를 하다가 이제 중도파가 비둘기적인 완화적인 표현을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매파가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는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 처음에 쏘아올린 공은 이제 그 로건 벨러스 연은 정도 여기 계시네요. 사실 뭐 얼굴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지방 연은 총재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뭐 사임을 한 블러드처럼 굉장히 포지션이 확실한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메시지를 던졌냐? 요즘 장기금리가 높으니까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그러면 연준이 긴축을 안 해도 시장에서 알아서 긴축을 하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없다. 라고 일단은 아니 내가 안 해도 되겠네 알아서 하고 있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알아서 금리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까지 뭐 높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 생각은 다 시장 참여자들도 하고 있었지만 연준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일단 사이드에서 먼저 나왔고요. 그게 좀 이제 시장이 제대로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여기 계시는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발언을 합니다. 미 국채 수익률 상승이 경제 좀 잠재적인 추가 제약 요인. 그러니까 뭐 말이 옳은데 쉽게 말해서 이제 장기금리 너무 높으니까 경제 부담이 되고 있다. 그 부담이 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 말은 일맥상통하죠. 긴축 안 해도 되겠네? 알아서 하고 있네? 근데 그게 경제 부담을 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있다. 좀 더 완화된 거죠. 그러니까 부의장으로 포지션은 더 중요한 사람으로 왔지만 메시지는 조금 더 완화적으로 왔어요. 자 그리고 보스틱 총재인데 보스틱 총재는 원래 애틀란타 연은 총재인데 원래 제일 완화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둘기는 좀 더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이 쉽게 말해 연준의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위치로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올해만큼 올렸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역시 비둘기답게 제일 먼저 선방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현재의 보통 아니시죠? 여기 계신 부리부리하신 분 이제 카시카리 그 매니에폴리스 연은 총재인데 이분 원래 되게 정말 완화적이었다가 인플레이션 터지고 나서 반성문을 썼어요. 반성문을 써가지고 매니에폴리스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래 이제 한번 이제 전향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가장 매파적인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묘한 말을 합니다. 묘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매파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장기금리 상승이 충분히 시장 인플레이션을 잠재를 시켜주고 이렇게 식으로 하면 사실 진짜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 끝에 말이 약간 흐립니다.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있어가지고 장기 금리가 장기금리 상승이 좀 이제 긴축에 도움이 된다.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오르고 있고 이게 긴축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는 이제 앞에 분들하고 똑같이 얘기를 한 거죠. 똑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기 끝난 거네. 예? 그죠? 금리 올렸으니까 장기금리 올렸으니까 굳이 안 올려도 되고 그리고 이게 경제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럼 이제 당장 그만둬야지. 근데 매파답게 마무리는 매파답게 합니다. 그래도 이 장기금리가 오르는 것이 시장이 우리가 즉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것 같아서 미리 올리는 거라면 연준은 거기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참으로 확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조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매파가 너무 전향을 하면 시장이 깜놀할까봐 이 정도에서 마사지 친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이제 올려도 한 번 정도지 뭐 지금 장기금리 오르는 것처럼 새로운 금리 인상 사이클을 가져간다는 건 이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러면 사실상 FOMC가 끝나고 바로 이렇게 뭔가 좀 완화적인 재수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또 시장에서 좀 실망 아닌 실망에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뒤늦게 나오기 시작은 했습니다.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아직 금리는 안심할 수준은 아니긴 하죠. 4.6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뉘앙스는 조금씩 달라도 일단 연준 발언들이 인사들의 발언들은 이제는 이제 사실상 동결. 제가 뭐 사실상 동결됐다고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방 밴드를 낮춰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상방이 5.6이라고 했는데 5.6에서 더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이제 입으로서 발언으로서 확인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고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가 4번일 줄 알았는데 2번일 수도 있고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우려감을 주고 있고 근데 그 사실이죠.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은 좀 마음이 급한 거고요. 연준 입장은 아직 동결도 오피셜로 하지 않았는데 미리 인하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연준이 지금 긴축을 하는 게 크게 이제 금리 인상도 있지만 양적 긴축도 있잖아요. 양적 긴축 지금 그냥 쭉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금리가 동결되고 양적 긴축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이 인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양적 긴축을 하면서 인하를 한다? 이거는 제수기와 과수기가 또 같이 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결을 먼저 선언을 하고, 근데 그 카드도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선언할 것 같이 분위기 띄워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QT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되겠지. 좀, 최소한 좀 줄인다든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멈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거 출구 전략 큐티는 언제까지 어느 수준일지 어느 정도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인하로 가는 것이죠. 근데 시장은 지금 당장 내년에는 인하 4번 할 거야. 이거 확실하게 이게 좀 마음이 좀 급한 것이죠. 그래서 연준도 조식이고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올해는 연준도 연준이지만 백악관이 중요하다. 백악관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연준은 이제 속도를 줄여가고 있고,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근데 최근에 또 금리가 이제 장중에 좀 튀고 하는 것들은, 국채 입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아파트 분양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입찰에서 사야 더 싸게 사지 나중에 싸게 사야 뭐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양가보다 그러니까 물론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양가가 무조건 나중에 그 유통시장에서 무조건 비싸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메이저들이 가가지고 입찰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금리가 4.8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그냥 분양을 4.8로 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유통시장에서 4.7로 거래되고 있다. 그럼 4.8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많이 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입찰을 할 때마다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시장 금리도 내려가려다 그때 끌어올라가 내려간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증시는 또 조정을 받고 뭐 이런 게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건데 시장의 채권 공급을 늘리고 있는 미국 행정부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의지에 달린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은 아무래도 돈을 좀 더 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공화당은 그걸 좀 막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이 예산안 통과에서도 이제 셧다운 막으려고 메카시 하원 의장이 임시안을 통과시켰다가 임시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모가지가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당연히 메카시보다 좀 더 강경파가 나오겠죠. 그때 이제 고사를 했다고 알려졌던 조던 의원이 이제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던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메카시보다 훨씬 강경해요. 그러니까 강경하다는 거는 이제 재정 지출을 많이 하는 거,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공화당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이런 미국 행정부와 의회 상황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뭔가를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국채 발행이 시장의 예상을 계속 뛰어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내년쯤 되면 갑자기 물가가 좀 디스인플레가 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저는 그 미국의 소비도 강력하지만 정부 지출이 또 굉장한 그 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 행정부의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의회에서 막혀서 좀 연료가 줄어들면 적어도 하나만큼 그러니까 소비도 조금씩 어쨌든 경기는 둔화되고 있으니까 소비도 조금씩은 약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 정부 지출은 좀 빠르게 둔화될 수 있는데 그러면 물가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내년은 물가가 겁먹은 것보다 빨리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시장엔 좋죠. 시장엔 좋습니다. 근데 물가가 안정되면 이거는 의외로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을 높여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도 알고 있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좀 강경 정책을 연준한테 계속 주문하는 것도 그 히스패닉 같은 그런 그 히스패닉 그 표들이 사실은 이제 트럼프 편을 들어줘가지고 그 클린턴이 패배를 한 그 아픔이 민주당한테 있기 때문에 히스패닉이 왜 어떻게 트럼프한테 표를 줬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 일자리 그러니까 장벽을 세워가지고 먼저 온 히스패닉들이 나중에 올 히스패닉들을 막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히스패닉의 마음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또 장벽을 채우자 이러기는 힘드니까 그 히스패닉이 지금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심지어 한 주 벌어 한 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그 계층이 히스패닉 계층이더라. 그래서 어떻게든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힘드니까 또 복지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또 이렇게 물가는 잡아야 되니까 나는 돈을 쓸 테니까 연준 너는 긴축을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지금 연준이 되게 행정부 눈치를 보면서 동결 이런 거 그 동결이나 인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입을 닫고 있고 느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답답한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데 물가가 잡혀버리면 이제 의회가 이걸 막아줘가지고 물가가 잡혀버리면 오히려 바이든이 원했던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뭐 큰 거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그 현직 프리미엄이 있어서 큰 거 아니면 이제 웬만하면 재선이 되는데 뭐 물가까지 잡히면 가능성이 높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내년 뭐 11월이 돼서야 대선이긴 하지만 지금 이미 사실상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얘기를 쭉 했으니까 물가 얘기는 알 수 없죠. 물가 얘기는 알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폴 크루그만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정말 이제 눈에 띄는 트윗을 날리셨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작은 비용으로 승리했다. 그 근거로는 이제 코어 중에 슈퍼코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 코어라고 하면 일반적인 헤드라인에서 이제 뭐 음식, 푸드 그리고 에너지를 뺀 것인데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또 남아있는 것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거의 답이 나와 있는 게 임대 주거비잖아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의 사실 서막을 알렸던 게 중고차 값이거든. 그 인플레이션 서막을 알렸던 게. 그 요것들, 그러니까 변수 큰 것들이거나 이미 비중은 커지만 방향이 예측되어 있는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내려왔더라. 그래서 승리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대체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우선 내려가면서 약간 그 터덕터덕 걸리는 걸림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먼저 발표된 8월 CPI만 보더라도 3.7% 정도 올랐는데 예상치는 0.1%. 그 정도 그 전월 대비도 3.3을 예상했는데 3.4 정도 조금씩은 올랐습니다만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뭐 메디앙 CPI나 스티키 CPI 같이 이렇게 한 번 방향 잡으면 이제 쭉 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인 하락세는 맞아요. 헤드라인이 약간 상회를 했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유가가 상승한 부분이 그 에너지 가격 때문에 끌어올려서 헤드라인을 좀 끌어올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번에 진짜 기름값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보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물가의 기여도가 그 기름값 오른 것보다 사실 기름값은 7%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가지고 그 다른 것들이 이제 더 높았다고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우려되는 게 어떤 거냐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는 분명합니다. 전년 대비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도 티브라우스 기자가 늘 이제 얘기하는 게 최근 3개월 가지고 연율화 시키고 최근 6개월 가지고 연율화 시키고 하는 게 이게 새로운 인플레이션 요소가 발견이 되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년 대비는 뭐 사실 이제 큰 흐름만 보는 거라서 전월도 중요하고 전월이 중요한 게 한 3개 정도 돼서 이 흐름이 1년간 이어져서 어떻게 될까 이런 이렇게 연율화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요 중에서 약간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일단은 연율화를 했을 때 요 정도 속도로 내려가면 그 머지않아 연준이 말하는 2%대 물가 상승률을 도달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다들 그런 분석이에요. 근데 하나 우려되는 게 어떤 거냐면 미국의 이제 주거비 중에 실제 임대료 말고 만약에 내가 자가로 살고 있는데 임대를 주면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해서 그 자기 주거 비용 OER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거는 뭐 당연히 내가 10억에 살고 있을 때 하고 그 10억이 20억이 됐을 때하고는 내가 임대료 줬을 때 임대료를 다르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주요 20개 도시 가격들이 그 올해 3월부터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값이 반등을 하니까 집값이 계속 내려갈 때야 임대료도 계속 내려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 OER 자기 주거 비용이 0.57%인가 그 정도 대충 반올림해서 0.6% 정도 이게 그 올해 3월에 반등을 했잖아요. 집값이 그러니까 2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 정도로 오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쉘터가 주거비가 내려가는 건 맞는데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로 이제 누워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 뭐 의료보험이나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도 지금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는 요인이었는데 10월부터는 약간 좀 높이는 쪽으로가 될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하나의 큰 그 내려가는데 하나 이게 돌뿌리 같은 역할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물가는 뭐 우려스러운 요인들도 없잖아 있지만 대세적으로 이제 하락할 것이고 그리고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의 정부 지출인데 이게 어찌 됐든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정치학적 구도가 발생을 해서 요것들은 이제 금리 물가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리고 장기금리도 그 장기 코어 PC 물가 밴드나 그리고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봤을 때 둘 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4.8% 이상은 채권을 무조건 사야 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저평가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4.8을 넘어가면 굉장히 좀 슬퍼지지만 일단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잠깐 여기서 끊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